백낙정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예전에 쓴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책을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오늘 모신 이남주 교수는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지만은 이미 한번 출연을 하셨죠. 근데 그때 출연하신 지가 꽤 오래되고 초창기에 나오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다시 하고 시작하십시다. 제가 작년 아마 봄, 여름 사이에 백낙정 TV 공부길에 이중과제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제 이름은 이남주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그 창작가 비평은 한 20년 전에 편집위원으로 처음 참여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이제 창작가 비평 주간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편집위원이나 주간이나 다 이제 잡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잡지 기획을 하고 또 원고를 쓰고 또 이제 들어온 원고를 검토하고 뭐 코멘트도 주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잡지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20년이라면 상당히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이렇게 거슬러 생각해 보면 뭐 제가 기여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받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받은 것 중에는 일반 독자분들은 잘 뭐 모르시는 어떤 내부의 편집 과정이겠지만 그 과정이 그냥 일이 아니라 공부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항상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공부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게 되고 또 뭐 약간의 스트레스도 같이 받고요.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상당히 엉뚱한 길을 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 또는 나름대로의 노력들, 실천 노력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창비란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오늘 공부길에 참여하는 과정도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재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뭐 옛날 이야기 이게 한 거의 역시 20년 이상 전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그 현재적 의미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게 됐고 또 그걸 오늘의 실천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한테는 또 한 번의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조금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 이 텍스트 중에 7장이 있습니다. 다시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된 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글이 2001년도, 2000년도 뭐 이때 이제 막 21세기에 진입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시기에 썼던 글입니다. 그리고 당시 담론계에서 이제 세계화, 신자유주의론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반대론, 비판론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탈근대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담론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시기였던 것인데요. 그런 그 주요 담론들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당시의 새로운 발상이고 지금 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어떤 논점들을 제시하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논점은 그 유럽에서 냉전 체제 해체 이후에 냉전 체제 해체라는 걸 대부분 이제 서구의 승리, 1세기의 승리 또는 자본주의의 승리,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의 승리에 기초해서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고,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세계화라는 얘기는 그 질서에 이제 따라가자, 빨리 참여하자,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기됐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전 지구적 근대가 도래한 건 사실이지만 그 냉전, 동서냉전 해체로 그것이 곧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각도에서 이제 미래를 논하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더 큰 의미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유사한 시기에 그 뒤에 이제 썼던 그 이 책에 실린 글들에서도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위기적 측면을 좀 중심으로 논점을 전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보면은 그 신자유주의 반대론을 외치던 사람들도 사실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논의한 경우는 뭐 별로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지혜의 시대를 위하라는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본질적 변화 없이 지속되리라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논의들이
지배적이라고 논의 상황들을 지적을 하셨고요. 사실 이 논의는 뭐 선생님만의 주장은 아니고 이제 월러스틴의 세계 체제론을 참조하시면서 전개한 논의인데 선생님께서는 그 문제를 당시 한반도 분단 체제 극복의 프로그램 기획과 연결시킨 거고 그래서도 좀 언급되지만 월러스틴의 그 자본주의 세계 체제 위기론은 사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공허한 측면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실천 공간들을 결합시키면서 사실 그게 더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논의로 갈 수 있는 길을 저는 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논점에서 보면은 선생님의 독창적인 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는 의식들은 되게 이제 뭐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20년간의 어떤 시점을 두고 볼 때 당시에 선생님이 이런 논점들을 제기하셨던 상황과 지금의 어떤 변화된 상황을 비교해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요 과거의 논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뭐 그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위기하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또는 한반도인으로서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실천적 과제하고 연결시킨 것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다시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 2001년에 쓴 글인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남다른 점을 둔다면은 그거를 지혜의 시대라는 개념하고 결부시킨 거죠. 그거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위기라는 이제 인식이 지금 이제 한 20년 지나면서 꽤 많이 공유됐지만은 그 개념은 아주 그렇게 통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지혜의 시대 이야기는 내가 1990년일 거예요. 1990년에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라는 글을 먼저 쓴 게 있습니다. 앞에는 지혜의 시대에 관한 일반 논리지만은 뒤로 가면은 문학평론이었어요. 노동문학 중에서 노동 현장을 다룬 문학 중에서 장편 소설의 규모로 최초로 나온 안재성의 파업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평론하고 이제 그런 글이었어요. 사실 이 지혜시대 개념도요, 이거 내 독창적인 건 아니고, 로렌스가 그 사람은 지혜시대란 말을 안 썼지만은, 원래 이 세상은 강권이 지배를 했고, 그러다가 금권이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제는 로렌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였어요. 그리고 그 책은 뭐 널리 알려진 책은 아니지만은, 로렌스가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중고등학생 교과서를 유럽사 교과서를 썼어요. 근데 참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학문적인 서적은 아닌데 이것저것 읽고서 이제 자기 나름 소화해가지고 했는데 그 책도 참 놀라운 책이에요. 유럽 역사의 움직임들이라 그럴까? Movements in European History. 이런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강권과 금권의 지배가 끝나고 앞으로는 지혜가 지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위스덤이. 거기서 개념은 힌트를 받았고 내가 얘기한 게 조금 로렌스하고는 다른 게 있다면은 강권의 지배 또 자본의 지배 말고 이제 앞으로는 지혜가 지배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보통 지혜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뭐 세상 사는 지혜, 처세술 비슷한 걸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통 불교에서는 현실 생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그냥 지혜가 아니고 지혜의 시대가 되려면은 지혜가 그냥 현실의 어느 틈새에 숨어가지고 숨쉬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혜가 세상 일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과학과 결합하고 과학을 수용하고 과학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한 점이 뭐 로렌스에도 없는 얘기고 완전히 독창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혜의 시대라는 개념을 쓴 사람으로서는 비교적 독창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 1990년이면은 베를린 장벽이 이미 무너지고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가 완전히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었죠. 91년 정도면 이제 독일 통일되고 다. 소련이 아직 해체되지 않았다. 소련은 해체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고 있을 때 과학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혜가 중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동구권이 위기에 처하니까 재빨리 변신해가지고 한다는데 나로서는 변신은 아니었고, 특히 내가 지혜가 요청되는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을 짚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그렇고 또 많은 진보 서상이 평등, 특히 물질적인 평등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근대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자본주의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사실 잘 나눠 갖기만 하면 다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재화가 창조돼 있다는 얘기를 마르크스도 이래로 여러 사람이 해왔죠. 해왔는데 내가 이제 특히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간 거는 생산력의 산물을 나누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기가 왔다 하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는 그전 시대에는 조금 그런 인식이 덜했는데 기후위기라든가 생태계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생산력이 발달됐다고 해서 생산 가능한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어느 선에서 적당히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는 지혜. 그거를 이제 강조했던 게, 그 시점에 1990년 당시에 나의 문제의식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자본주의의 전 지구화랄까? 신자유주의 이념이 나와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미 레이간 시대 거치면서 정착이 됐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1998년에 97년 98년에 우리가 IMF 위기를 거치면서 그걸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많이. 그런 상황에서 한번 몇 가지 보자 그랬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본주의가 전지화되고 있는 게 자본주의로서도 꼭 달가운 일은 아니고 상당히 이제 위험한 경지, 어떤 의미에서 말기 국면에 들어갔다 하는 걸 상기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막연히 신자유주의 비판한다든가 자본주의 비판을 그치지 말고, 한반도에서는 우리는 남북에 걸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단 체제를 조금씩 허물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완전히 해소하는 그 작업하고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대체 방안을 결부시켜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글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보면은 이제 뭐 요 글들은 대체로 이제 그 연결 관계를 그래도 상당히 그 뭐 낙관적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도 상당히 우리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뭐 정부마다 예를 들면 뭐 김대중 정부 때는 6.15 공동선언을 통한 어떤 돌파구도 실제로 만들었기도 했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뭐 동북아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협력들을 연결시키면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발판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미래들을 갈 수 있는 뭐 이런 담론도 많이 나왔고, 뭐 선생님께서 그 남북 그 분단 체제 극복을 이제 남북 연합이랑 연결시키는 어떤 단계적 접근론들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자, 이런 제안들을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했고, 그것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가능성과 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고, 사실 뭐 저도 거슬러 생각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기회적 국면들이 한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어떤 위기적 측면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러한 분단 체제 극복과 연결시키면서 한반도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세계 문명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어떤 연결이 조금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 점점 위험에 빠지는 측면들은 맞는데, 그게 사실 우리 분단 체제 극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한반도의 어떤 가능성들을 더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정서들도 지금 조금 적지 않게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을 이게 나온 게 2006년인가? 그러니까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2005년에는 남북 해외 연합기구로서 민간 통일운동의 연합기구로서 6.15 민족 공동위원회라는 게 결성이 되는데 그중에 남측위원회 대표를 내가 맡아가지고 평양도 뭐 여러 번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직후에 또는 그 한참 그 와중에 쓴 글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확실히 너무 낙관적이었다. 기복은 그때도 이미 있었죠. 2001년에 미국에서 부시 정부로 바뀌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극복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나고 20년까지는 아니지만 20년 가까이 더 지나고도 지금 같은 답답한 그런 시기를 살리라는 예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현실 인식이 좀 미흡했던 것이고 특히 국내외의 기득권 세력의 그 막강한 힘 이런 걸 좀 과소평가했다는 거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크게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자본주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거는 이제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공감하겠고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게 모든 지역에 똑같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어떤 지역은 조금 더 편안한 지역이 있고요. 평안하고 잘 나가는 지역이 있고 한데 사실 지금 뭐 한반도의 전쟁 위기도 있고 뭐 중국 대만 문제 이런 게 있지만은 사실상 보면은 2000년대 초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는 이 자본주의 위기 또는 뭐 천하대란의 국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도 뭐 자원 축적이 라는 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나가는 편이고 전쟁이 없잖아요. 전쟁 뭐 위험했지만은 그런데 유럽이 그 당시로 보면 제일 안정되고 뭐 사회적으로도 진보적이고 그랬는데 거기도 이제 난민 문제로 뭐 여기 그 정당들 들어서고 또 유럽의 핵심은 아니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고 거기 유럽연합이 뭐 깊이 개입을 하고 있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은 중동이죠.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그 하마스의 전쟁. 그거 빼고도 그 사이에도 뭐 팔레스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무력 침공이 있었고 동북아시아가 비교적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잘 좀 활용하면은 우리 세계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지역이 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특히 한반도는 이 분단 체제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체제이면서 세계 체제의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세계 체제의 현상 유지에 꼭 필요한 핵심 현장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이제 큰 그림에서 그거는 나는 뭐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실감으로는 요즘 이제 그런 가능성을 지녔다고 하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죽을 쓰고 있으니까 계속 희망을 가져도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해보죠. 사실 뭐 우리가 그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너무 그 국면의 네. 성격에 너무 그 영향을 받아서 큰 흐름을 평가하는 거는 제가 뭐 길게 뭐 이렇게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예. 많은 것 같고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짚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큰 흐름을 본답시고 예.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나쁜 의미의 거대 담론에 빠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큰 흐름을 늘 염두에 두고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수정할 거 수정해 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그게 올바른 자세이지 싶어요.
그게 지혜의 의미가 그게 지혜입니다. 그건 과학에서는 예. 그대로 안 나와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은 과학 자체가 그 지혜를 주는 건 아니죠.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얘기여가지고 지혜 시대에도 보면은 그때까지는 사실 1세계, 2세계, 3세계 이런 세계를 보는 어떤 시각들을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아직 많았을 때고 선생님 경험하신 시기에 보면 뭐 60년대 비동맹 운동 같은 것도 있어서 세계 질서 변화에 주요한 동력처럼 생각이 되기도 했는데 그게 많은 사유의 어떤 새로운 공간은 열어줬지만 사실 실천적으로는 좀 실패한 측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보면은 지금 제가 보기엔 세계 질서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서구의 영향력들이 실제로 물리적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예를 들면 G7 같은 경우도 한참 전성기 때는 한 70% 가까운 GDP에서 그런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 한 40%좀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사실 물질적 측면에서는 비서구권이 되게 많이 증가를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또 브릭스가 뭐 확대되면서 이제 이런 논의들도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네. 브릭스라는 말은 뭐 대가들 들어보셨겠지만은 BRICS인데 B가 브라질이고 R이 러시아, I가 인디아죠, 예. 인도, C가 차이나, S가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 그 지금 확대를 한다는 거죠. 확대가 됐죠, 이제. 지금 그래서 중동 국가들도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래서 한 10개 정도 국가로 지금 확대가 돼 있거든요. 브라질도 이제 한때 그 룰라 첫 번째 룰라 그 시대가 지나고서는 완전 우경화했다가 지금 룰라가 복귀해가지고 상당히 안정되는 거고, 그 뭐 잠재력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어마어마한 국가 아니에요, 브라질. 러시아는 옛날 소련에 비하면 많이 쭈그러들었지만은 이건 군사대국이거든요. 인도는 점점 지금 부상하고 있고 떠오르고 있고, 남아공 아직까지 이제 같은 뭐 그걸 할 수 없지만은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아프리카 다른 나라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그룹이 됩니다. 근데 신냉전을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은 냉전의 어떤 상대역을 보는 게 아니고 브릭스 중에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을 껴넣잖아요. 북한은 이 브릭스에도 못 들어가고 G7에도 못 들어가고 외톨이였는데, 그렇게 북한이 말하자면 중요한 변수로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북으로서는 엄청나게 위상이 높아진 거라고 봐요. 그 중에 하나는 북미 관계가 한때 잘 나가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도 일단 뭐 북한의 위상을 높여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잘 안 풀리니까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한다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로 제재를 받으니까 둘이 딱 밀착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밀착은 북으로서는 엄청난 소득이라고 봅니다. 또 러시아나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국가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뭐 그전에는 중국하고 러시아 정도인데 중국은 뭐 그럴 리가 없고 러시아도 자기들이 죽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북한도 미국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을 치려면 칠 수 있는 국가가 그 편에 하나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릭스에서 빠졌던 북한까지도 넣으면은 지금 정말 이게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다 하는 게 실감이 나죠. 아까 뭐 서구의 힘이 약화됐다 그러지만은 역시 말해야 될 건 미국이지. 뭐 서구 유럽이라는 게 지금은 서구라기보다는 동유럽도 포함하는 유럽연합 위주의, 그런데 아직 그 덩치값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게 나왔을 말인데, 아까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불편한 나라, 또 아프리카는 내전이나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지금 편안하지 못한 나라가 미국 같아요.
뭐 외국에 침략할 우려는 없지만은 저희끼리 총 쏴가지고 사람 죽이는 수가 얼마예요. 전쟁에서 4만 명이 전사에 따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도 없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총기를 쏴가지고 상황 죽는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뭐 준전시나 다름없는 사회인데 그거를 또 총기 규제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못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런 그 정치적인 위기라든가 뭐 이거 따져보면은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패권국 역할을 해오던 미국이야말로 지금 제3세계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게 실감이 가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소위 자기들 가치동맹이라 그래가지고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려고 그러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그런 식의 대항 체제 개념에 동의하지 않고 다극화, 미국 일국화 세계에서 다극화 세계로 가야 된다 하는 주장인데 다국화적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팔레스타인 그 관련 결의안, 유엔 결의안 총회에서 원래 이제 그 전에 안보리에 갔었는데 안보리 15개 국가 중에서 휴전 결의안이죠. 가자지구에. 근데 이제 미국만 유일하게 이제 불결표 던져서 통과가 안 된 거를 총회에서 휴전 결의안을 올렸는데 193개 유엔 국가 중에 153개 국가가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강제력은 없지만 통과가 됐고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미국을 따라서 반대표 던진 국가는 10개. 그리고 기권한 나라가 30국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난번에 유사한 결의안이 10월 달인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한 반대 그 결의안에 그 휴전 결의안 찬성 국가가 30개의 국가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엔 표가 있었을까? 미국이 10개 국가만 찬성하고 10개 국가들도 사실은 대부분 소국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어떤 변화에 하는 상징인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결국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가능성으로 이제 전환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역시 뭐 세계의 문제도 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만 지금 동북아나 그죠? 우리 한반도 차원에서 더 이제 실용적인 어떤 모색들을 해야 될 텐데 뭐 그럼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또 여기서 글에 보면은 동북아와 한반도 이 평화 체제는 가능한가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몇 가지 질문. 그 얘기는 좀 쉬었다 하고요.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창비 편집위원 된 지 내년이 2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4년이라는 게 내가 쓴 그 글에 처음 발표한 데가 제주도 평화포럼인가에서 했잖아요. 예. 그때 내가 이남주 교수하고 이령 교수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돌아와서 처음에 이제 우리 내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유, 조금 창비 편집진을 좀 확대해야겠는데 이령 교수나 이남주 교수가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을 만나고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두 분 다 한꺼번에 모시자. 그래가지고 그때 둘이 처음으로 창비에 편집진에 합류하셨죠. 그래서 아까 뭐 창비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얻었다 그러는데 내가 아주 인재 영입을 잘했던 거죠.